네, 이어서 살펴보면 이제 신문이 조선에도 확산이 되는데요. 1883년에는 한성순보, 1896년엔 독립신문을 만들면서 특히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안내하고 계몽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소식을 전하면서 이 여론 같은 걸 형성하고 민족성을 형성하려는 데 있어서 신문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메이로쿠사가 메이로쿠 잡지를 만들었고 동방 잡지, 기호 흥학회 월보, 대한 자강의 월보와 같이 잡지 형태의 간행물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이 여성들도 이제는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는 여성 교육이 등장했다는 점이에요. 정근대 사회는 여성들이 이 사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직업도 갖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인식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민간에서도 여학교를 설립을 하면서 여성 교육을 시작을 해요. 이에 따라 신여성이 등장하기도 했죠.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1872년 근대 학제를 공포한 후에 여성들도 초, 중등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와 아울러 부인교풍회가 조직이 돼요. 그래서 이 부인교풍회는 도쿄에 있는 이 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일부 다처나 매춘 같은 비인간적인 제도들을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중혼급지 법제화를 이루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신문화 운동 이후에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변화가 되었고 여성 교육이나 인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전족 문제가 청나라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심했는데요. 이 전족을 푸는 부전복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활발하게 이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자유 연애를 통한 결혼을 하자라는 풍조도 일어나게 되어서 이 당시에 연애 소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권 통문, 이거는 조선인데요. 조선에서는 한양에 있는 양반 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권 통문을 발표합니다. 여기서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주장하고 직업을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주장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 여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천양회라는 단체를 조직했고 이어서 만들어진 게 순성여학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가 교육을 받는 걸 주도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근대적인 시간관념 그리고 공간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공간 변화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철도입니다. 철도는 상품의 유통을 더 빠르게 하고 여행을 할 수 있게끔 했고 이와 관련해서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게 되었죠. 이거를 이제 자국에서는 이렇게 썼지만 서구 열강은 동아시아의 군사적인 그리고 혹은 경제적인 침탈을 위해서 철도를 부설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걸 빨리 깨우친 일본은요, 정부가 직접 주도를 해서 철도를 부설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1872년 도쿄 요코하마 간의 철도를 처음으로 놓게 되면서 일본 각지에 철도를 부설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요코하마가 그 가나가와라는 지역이에요. 이 요코하마는 도쿄에서 30분 철도로 가면은 3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리고 여기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요코하마를 통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요코하마 통해서 도쿄까지 이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일본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었고 또 요코하마를 통해서 청나라 상하이까지 중국의 상하이까지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코하마가 굉장히 중심지로 크게 부상을 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중국은 1876년 최초로 철도를 부설한 이후에 중국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도를 놓으면서 기존에 쓰던 땅들을 쓸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풍수지리를 해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어떤 묘자리, 그런 것들이 철도가 부설이 되는 그 자리가 파괴가 되면서 굉장히 반감이 들었던 거죠.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서양의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걸에 대해서 좀 반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99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부설을 해야 된다. 청정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짓지를 못하다가 결국에 1901년 신축조약을 계기로 이때 의화단 운동 실패한 것 말하는 거예요. 철도 부설권이 서양 열강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만듦으로써 자신들이 그 권리를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중국을 좀 더 통제를 하게 됐죠. 자, 그리고 한국은 대한제국 정부가 철도를 부설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모두 일본이 부설했는데요. 일본은 특히나 조선을 침탈하고 상품 같은 경우도 수탈을 하기 위해서 철도를 부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1899년엔 경인선을, 1904년에는 경부선, 경의선을 놓으면서 러일전쟁 기간 동안 물자와 인력을 더 효과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철도를 부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도가 약간 이제 경인선, 호남선, 경부선, 경의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X자 축 같다라고 해서 X자형 철도라고 이걸 불러요. 이 철도를 만들 때 당연히 한국인들은 저항을 했죠. 왜 니네가 주도를 해서 만드냐. 플러스 우리 국토를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자, 그렇게 저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그렇게 탄압을 했고요. 이렇게 만든 철도에 대해서 일부는 이렇게 어쨌든 철도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산업이 발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가 이 철도를 만든 목적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혹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침략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침략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대적 시간관념 확산 살펴볼게요. 전근대 사회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러한 자연적 시간에 맞춰서 살았다 보니까 굉장히 루즈한 형태로 이루어졌었죠. 그렇지만 근대 이후에는 근대적 시간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 분, 초, 그 다음에 일, 월, 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서양에서 쓰는 시계들 있잖아요. 그거에 의한 시간관념들이 도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1873년, 조선은 1896년, 중국은 1912년에 태양력을 도입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받아들였다. 조선은 가보개혁 이후에, 중국은 중화민국 설립 이후에 도입을 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특히 기차가 활발하게 다니면서 근대적인 시간관념이 확산돼요. 예를 들면 이제 기차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도착을 한다. 이런 정보가 딱딱 있잖아요. 그걸 봐야지만이 또 기차를 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철도가 다니는 지방까지 이 근대적인 시간관념이 확산이 됩니다. 이걸 또 빼먹었네요. 그리고 학교 또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학생들을 통제하는 그런 기제로 이용했다. 마지막으로 근대 도시의 형성, 개항으로 그 국제무역과 금융이 확대되면서 근대 도시가 확산이 되었어요. 특히 이 서양 열강들이 그 땅을 빌려 쓰는 조개지가 확대가 되면서 기존 거주민,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은 만국공법을 근거로 청일수호 조교에서 청과 대등한 이거 갑자기 왜 나오지?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약간 이 부분 고쳐서 이야기해 줄게요.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 같은 곳이 대표적인 근대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이제 도쿄와 요코하마 간에 철도가 놓아지게 되면서 이 도시가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되었고 샌프란시스코나 상하이로까지 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아무래도 도쿄를 빼놓을 수 없겠죠. 도쿄의 거리인 긴자 거리, 이곳도 서양식으로 바꾸면서 일본이 대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텐진 등 상거래와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을 하게 되었고, 미일수어 통상조약, 여기는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왜 여기 들어가 있죠? 네, 선생님이 약간 좋은 것 같아요. 만들다가. 네, 그래서 상하이 지역이 특히 많이 번성을 했는데 상하이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서 있었기 때문에 또 유명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국이 이 상하이 지역을 관리하게 되었고 중국 정부는 사실 이 상하이를 크게 터치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한국은 개항 이후 부산, 인천 등 개항장에 일본인 거류지를 형성합니다. 일본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항장 위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기존의 전통적인 도시들은 쇠퇴합니다. 또 한편 대한제국은 한양을 황성 만들기로 해서 길도 정비하고 전차 같은 걸 놉니다. 이 전차는 서대문과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전차였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는 각자 그 국가의 상황에 맞게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근대화를 이룸으로써 서구와 비슷해지려는 목표가 있었죠. 그러면서 다른 지역들을 침략하는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회진화론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무릇 인류계에서 일어나는 만반의 생존 경쟁 가운데 강자의 권리를 위한 경쟁이 가장 많고 가장 성하며, 이러한 경쟁은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인류계의 진보와 발달을 촉진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 중요하다. 특히 강자의 권리를 갖기 위한 경쟁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자의 권리를 가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걸 쫓아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일본의 사회 진화론을 말하는 겁니다. 조선 지식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개 인생의 만사가 경쟁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크게는 천하와 국가의 일부터 작게는 한 몸 한 집안의 일까지 실로 다 경쟁으로 말미암아 먼저 진보할 수 있는 바람. 만약 국가들 사이에 경쟁하는 바가 없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 그 광야, 부강을 증진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경쟁을 통해서 계속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본에서는 약간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침략까지 할 수 있다. 약간 그렇게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강해지려면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